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의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총평까지 곁들여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저희만의 과학적인 DB를 통해서 정리한 총평 그리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신 난이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뭐 중정도,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순서 배열 문제가 보통 2개 정도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려 4문제나 나왔다라는 거. 요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13번, 15번, 20번 요것이 순서 배열 문제라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생소한 사료가 나왔습니다. 그 최영의 호기가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워낙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합격 커트라인은요. 일반 남경의 경우는 80 정도, 80에서 85. 여경의 경우는 좀 조금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에서 95점 정도로. 그리고 백일경비단은 80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분류사별, 주제사별 어디서 출제됐는지도 보고 전근대, 근현대, 도용 표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전근대사가 15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5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고려시대가 6문제나 나왔습니다. 유례 없이 많이 나왔다. 이런 특징 알 수가 있고, 분류사별로 보면은 여기는 역시 정치사에서 14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뭐 출제가 됐다 안 됐다는 경제사에서도 한 문제씩은 꼭꼭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사시대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 팽이형토기, 민무늬토기, 붉은 간토기 좋습니다. 좋아요. 자,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 한반도 내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 후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라는 건 결국 초기 철기 시대의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다가 되겠습니다. 자,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부격차와 사회분화가 나타났고요. 보리, 밀, 팥, 콩, 조, 기장 등이 재배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밭농사잖아요. 밭농사 뭐 좋은데 아직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벼농사가 그전엔 야생벼 수준이었는데 처음으로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게 청동기의 포인트잖아요. 틀리기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구려의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민며느리제, 머리에 장식이 없는 그냥 그런 순전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려고 막 이렇게 인큐베이팅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성하면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그때 많은 재물을 주고 바로 옥저의 민며느리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국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쪽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 맞닿아 있다. 그럼 동해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남쪽 마한, 변한, 진한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하고 맞닿아 있다. 이거 무조건 이건 동해인데? 이거 동해인데 한 번 더 확인차 보면은 10월에 뭐 술 마시며 하늘에 춤을 추니 하늘에 대고 춤을 춘다 그래서 무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옥저입니다. 신부의 집 뒤에 더 볼 것도 없어. 자, 서옥, 사위서의 가옥옥자죠. 서옥제 그러면 이건 고구려지 옥저가 아닙니다. 자,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재가 회의 나왔습니다. 역시 고구려입니다. 자,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이거 부여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라는 얘기인데 자, 동행지 한번 볼까요? 시족끼리는 혼이 나지 않는 자, 조괴의 혼 나왔고요.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마를 노비로 보상하는 이거 우리 아마 저 기본반부터 별표 한 5-6개씩은 해줬겠죠?
그냥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결국 옳은 것은 여기는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가로넣기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였대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좀 가까우니까 선진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졸본성에서 어디로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는 부여의 아들 주몽이 내려와서 여기는 졸본에다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대 그 주몽의 아들 그 유리왕이 여기는 국내성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국, 내, 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죠. 2세기 후반에 누구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켜온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 집권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느 왕 때입니까? 고국 천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습니다. 2세기. 자, 그럼 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넘어갔어요. 백제는 기원후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100여 년쯤 지나서 마한을 공격하고 3세기의 백제왕 한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고위왕인데요. 딱 보니까 고위왕이 맞나? 육좌평 6개의 장관직도 따 그리고 16등급의 공무원 체제를 완성했다. 여기는 다는 백제 고위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번에 신라로 넘어갔는데요. 신라가 세습왕권을 확립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건 4세기 후반에 요 사람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삼성교대 박석김의 교대가 끝나고 김씨가 세습적인 왕권을 확립을 했다. 그래서 군장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초의 마립간이 누구예요? 내물이잖아요. 내물. 그래서 내물, 마립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국내성, 고국천왕, 고위왕, 내물, 마립간. 근데 우리 문제는 내물왕으로 돼 있죠? 뭐 괜찮습니다. 내물왕 표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돼요. 자, 문제 쉽죠? 4번입니다. 신라 말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혼란의 신라 하대로 가봅니다. 8세기 후반에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1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진골 귀족의 왕위쟁 탈전이 심화가 됩니다. 맞죠? 특히 헌덕왕 때 김원창, 김범문의 난은 엄청 충격적이었었어요. 2번입니다. 당에서 돌아온 육두품 계열의 유학생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정치에 반영되었으면 혼란이 오지 않았겠죠. 이것은 최치원의 시무 10조를 무시한 듯한 선다가 돼요. 최치원의 시무 10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봉기죠.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지방봉기가 시작이 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의 우두머리, 호족이 아예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견훤이라는 사람은 무진주 광주에서 세력을 떨치고 전주, 즉 완산주로 옮겨서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라는 국가까지를, 반란군이 국가까지를 만드는 끔찍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이것이 신라 하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어느 왕일까요? 어느 개혁안일까요? 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쉽죠.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지방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초창기였으므로 이 일이 복잡해서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청하건대 사또를 지방에 파견해 주시죠.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이거 최승로라는 신하에 정치개혁안 28개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이것을 현실화시킨 거는 고려시대의 성종이구나라는 건 우리에겐 너무 쉬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고려시대 성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인 북진 정책의 결과로 북쪽 국경선이 대동강을 넘어서 청천강으로 동북으로 원산만에서 영흥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고려시대의 그 국경이 원산만에서 여기 있는 대동강 이남 그랬는데, 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영흥만에서 청천강 이남까지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왕 때냐면 태조 왕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 암기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왕이 빡쳤어요. 그래서 팍신 고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팍신 고려. 그래서 팍신 고려. 자비를 청하니, 자비를 청황이 자단 비녹을 하사하였다. 이런 암기법이 수업 시간에 나오죠. 기억나셨을 거예요. 자단 비녹을 하사했으면 마지막 고려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고려 광종. 자, 중앙 무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호종인 향류와 노병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 뭐예요? 교종과 선종의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교종의 여러 종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의천 이렇게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선종의 여러 종파를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고려 광종의 불교 통합 노력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전국을, 고려의 지방행정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현종 때 완성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북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동계가 되고 여기가 군사지역, 그리고 여기는 5도는 행정지역, 이런 거 우리 배웠었거든. 자, 전국을 크게 5도와 양계 그리고 경기 이렇게 나누고 3경 4도부 8목을 비롯해서 군과 현과 진을 설치하였다.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기구의 하나로 서경, 평양, 동경, 경주, 남경, 지금의 서울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서경, 그리고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여기는 동경, 경주, 그리고 지금의 서울, 남경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에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지방 출신 고급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향리를 견제하도록 한 것은 이제 태조 왕건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상수리 제도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제도가 아니고 신라시대에 있었던 지방의 호족의 가족을 중앙에 있는 경주에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라의 그 상수리 제도는 고려시대의 기인 제도, 이런 사심가진 제도 같은 지방 호족을 견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는 신라이기 때문에 답이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동계, 북계에 양계를 설치해서 여기에는 병마사라는 군사 전문가를 파견을 했고요. 자, 그리고 국방상의 요춘지에는 진을 설치했는데 진은 군사적 특수 지역이 됩니다. 물론 나루터 진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진이 들어가면 군사적 특수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몽골에 저항하였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그런데 이건 이제 원종 때가 되겠고요. 원종. 강화도와 진주에 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을 판각해서 완성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1251년 정도 됩니다. 1251년. 그리고 상정공문 예문은 1, 2, 3, 4년이 되고요. 이련이 이건 충렬왕 때니까 한참 뒤네요. 충렬왕 때니까. 그래서 순서를 말하면 디귿, 그리고 니은, 항복하고 원종의 아들 충렬왕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중요한 건 요 연도를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일단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기는 상정고금 예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정고금 예문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조판이 시작됐다. 그 순서 흐름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7번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8번은 또 쉬운 문제예요. 고려시대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포양식은 공포가 장식물이 기둥이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나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양식으로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자, 응자 들어가는 것이 다포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고려시대 다포 양식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너무 쉬워. 신라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이거 알죠? 이거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균형미가 뛰어나요? 이 지금 3등신인데 8등신까지는 바라지도 않더라도 7등신도 아니고 3등신인데 균형미가 뛰어나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균형미가 그냥 없어요. 균형미가 없고 균형미가 잘 잡힌 뭐 신라의 석굴암 본존대부라고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나머지 두 개 맞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구양수은체가 주류를 이뤘고 후기에는 송설 조맹부가 만든 서체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 왕실과 권문세족의 복을 구하는 구복적 요구에 따라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자장보살도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 있는 4번 보기가 좀 뭐 생소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여기서 답을 제대로 줬기 때문에 틀린 학생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볼게요. 고려의 대외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대외항쟁 12세기 초 윤관의 건의로 특별한 무술을 지닌 부대를 만들었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래서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퍼펙트. 자,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층목탑, 부인사 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불타게 됩니다. 맞아요. 자,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항복했어요.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로 옮기면서 대몽항쟁을 계속합니다. 퍼펙트. 자, 몽골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 안동까지 피난했다. 너무 쉽죠? 몽골의 침입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훗날 명나라를 만드는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을 했던 거죠. 너무 쉬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일 어렵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게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보통 나와봐야 이 몸이 죽고 단심가나 이런 데로떠하리 하여가나 이 정도 수준이었지 호기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요거는 최영 장군이 고려 말에 최영 장군께서 지으신 그런 아주 그냥 호방한 기계를 담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을 살찌게 먹여서 시냇물에 이제 씻겨가지고 그걸 딱 타고 서리빨 같은 칼을 잘 갈아서 어깨에 척 하고 둘러매고 대장부에 나라를 위한 충절을 내가 한번 세워볼까 하노라. 나라를 사랑했던 최영 장군의 기계가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침입하는 왜구를 요게 일단 최영 장군 작품이란 것만 알면 그냥 답은 바로 나오는데 그 전에 사료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예요. 침입하고 있는 왜구를 홍산에서 격퇴했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최영 장군이 홍산 전투니까 최홍만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최홍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화통도감 그러면 이건 최무선이 됩니다. 최무선이고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황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계 황산 전투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관음포 앞바다에서 외선 120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탑하고 외쳤어요. 그만! 오지 말라고 정지 장군 관음포 앞바다 정지 장군.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성종 때 관수강급제가 시행이 돼요. 국가에서 걷어서 국가에서 배급하는 수족관자의 과다한 수치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조를 걷는 것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자, 조선시대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전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족권을 분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봉급으로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시 공무원이면 어떻겠어요? 이젠 내 맘대로 막 뜯을 수도 없고 따박따박 봉급 나오고 이거 정년퇴직 이후에 오늘날처럼 연금도 안 나오고 이거 황당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권력으로 아주 비옥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지. 마구마구 사들여요. 그래서 많은 관리들이 지주가 되고 많은 자작농들이 전호, 즉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든요. 이것을 지주전호제의 확산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무슨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 자영농의 숫자가 점점 줄고 수많은 자영농이 전호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맞습니다.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직전법, 요거 세조 때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자,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에 몸을 지키는 전, 그래서 와이프한테 일부 수조권이 넘어가요. 이것을 수신전. 그리고 그 와이프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아들을 구휼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일부의 수조권이 또 분급이 되거든요. 이게 휘랑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한테 지급되기도 하였다. 맞아요.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과의 그 대과 있지 않습니까? 대과 최종 합격자는 33명 받고 이들은 다시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33명이 뭐 갑을병그라고 순위를 쫙 하고 나뉘게 되죠. 거기서 1등하면 장원급제, 6급 공무원, 마지막 그 등한 사람은 9급 9등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문과, 대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서 갑을병으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지역하고 상관없어요. 임금님 앞에서 전시를 봐서 갑을병으로 나뉘어서 이제 각각 직렬별로 가게 됩니다. 자, 등급별로. 자, 3번입니다. 무과는 문과처럼 대과와 소과의 구별은 없었어요. 맞는데, 근데 초시, 복시 있고,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시험 보는 전시를 치르는 것은 문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다 맞은데 4번이 뭐가 문제일까요? 소과 복시의 합격자 수는 각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과 복시가 아니고요. 이 소과의 초시입니다. 초시. 그 문과에는 이제 소과 초시 있잖아요. 이 초시는 워낙 많이 몰리니까 그 합격자 수가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많은 데선 뭐 많이 아닌가? 뭐 하여튼 그렇게 시행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 임진왜란 시간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신립장군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왜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부산성, 동래성을 막 유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니은에 나와 있다고. 군민들이 점사청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이게 가장 처음일 테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왔고 여기는 충주에서 신립장군의 부대를 유린을 하게 됩니다. 요게 기억이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왜군이 이제 평양을 점령하려고 막 서울 점령하고 평양으로 가던 차에 여기는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옥포 첫 승리가 그 다음이 되고요.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 그 다음에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게 되니 이렇게 리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이 임진왜란의 사건의 진행 순서는 반드시 꼭 여러 번 트레이닝을 해서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수업을 했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서 자, 호락 논쟁 문제가 나왔네요. 큰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호락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때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어차피 호론, 낙론 다 노론입니다. 자, 충청도 노론은 그 충청도니까 이건 호론이 되겠네. 호론. 인간과 물성은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맞습니다. 자, 호론의 주장에는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이 깔려 있다. 그런데 호론이 뭐예요? 인간과 만물의 성품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본래 명나라와 청나라의 성품이 다르대요. 인간과 사물의 성품이 다르듯 인간과 인간의 성품도 다른데 그래서 명나라는 귀하고 청나라는 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청나라를 중화로 봐. 청나라가 아니라 명으로 바꿔야 되지, 그치?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간, 김창엽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라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어요. 낙론이고요.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 즉
중상학파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과 인간을 어떻게 좀 평등하게 보느냐, 동질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성품을 다르게 보느냐의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근대 서구 사회에서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만민은 뭐 어떻게 보면 평등하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외쳤던 게 이제 사회주의죠.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최대한의 그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평등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다. 인간이 진화를 했지만,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뭐 인간이 뭐 호모사피엔스 뭐 이렇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진화했듯이 이 호모사피엔스도 각각 다르게 진화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등하게 진화한 건 아리아인, 뭐 금발의 파란 눈이고, 열등하게 진화한 건 다른 유색 인종이랄지 유대인이다. 이렇게 본 게 나치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평등하게 본,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우열함을 가른 이런 논쟁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5번도 보겠습니다. 다음 인조반정 이후에 17세기에 발생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뭐 배운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막사가 누굽니까? 그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복하지 말자고 전쟁을 주장했던 주전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분들이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심양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괄이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인조직위한 직후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묘호란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후금이 국호를 청이라고 치고 조선에 대해서 정묘호란을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후금이었거든요. 후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호를 청나라로 고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뭐 황제에 대한 예를 갖춰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신들이 가가지고 2명이 갔는데 다들 엎드려서 조아리는데 거기서 뻣뻣이 고개 들고 있고, 뭐 우린 형제 관계인데 아버지라고 모실 수 없는데,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니까 막 두드러 패갖고 막 보냈고,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생을 까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열받아갖고 쳐들어온 게 뭐예요? 병자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이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순서대로 하면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인조 때 전체적인 사실을 그냥 단순 암기로 기억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로 좀 기억하고 있어야 훨씬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고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이거 대원군이잖아. 그죠? 그럼 대원군이 결국 뭐예요? 왕족을 끌어다가 내 가까이에 삼고 태산을 깎아내려. 그러니까 그 서인 노론 출신의 그 안동김 씨들을 깎아내리겠다는 거고, 남인을 등용하겠다. 결국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왕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입니다. 자,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전부 다 왕권 강화와 일맥상통하니까 요거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비변사, 안동김 씨 아지트인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삼군구의 기능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각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기관을 삼았다. 비변사의 모든 게 몰려있고 안동김 씨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권력이 너무 커서 왕권을 능멸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변사 없애고 권력을 분립시킨 거예요. 자,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고 그 앞에 있는 육조거리까지 한양의 도시구조를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집만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그 근처 어떤 조경까지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정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게 되죠. 자,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변사를 혁파하고 2번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을 해서 1897년 10월에 황제 즉위식을 원구단에서 했어요. 소공동에서. 국호는 대한입니다. 또한 1899년에 대한국국제라는 헌법을 발표해서 국제법상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제 국가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대한제국 내용 골라봅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뒀다고 그러는데 요게 없죠. 국민의 기본권, 자유로울 권리랄지, 행복할 권리랄지 이런 건 따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전제 황권의 이야기만 잔뜩 담고 있으니 요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아관했던 고종은 1897년 2월, 자, 경복궁으로 환궁을 한 게 아니고요, 덕수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운궁이었고요, 훗날 이름을 덕수궁으로 바꾸게 되죠. 자,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거 원수부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요게 맞네요. 자, 요게 맞고, 대한제국은, 자, 입헌군 주제가 틀렸죠. 전제 황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애국계몽 단체와 관련된 사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체보다 먼저 결성되어 활동했던 단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자강이 나오고 지금 자강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강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대한자강회라고 그랬고, 연도 우리 강합니다. 자,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만들어져서요, 1907년에 고종의 강제 퇴위에 대해서 반발하다가 해산당한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1906년 이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무엇이냐를 그럼 묻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볼까요? 자, 헌정연구회는 190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답이고요. 그리고 보안회가 19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요것도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 되고, 그 리을을 볼게요. 이게 지금 사료가 대한자강회인데 대한자강회가 왜 나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고, 대한협회는 여기는 대한자강회 후신이고, 대한협회가 요게 이제 좀 친일단체로 변모했다라는 아쉬움,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기업과 디귿, 이렇게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국권 침탈 이후에 본격적으로 토지 침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 중추원입니다. 1910년대 유명무실했던 조선인 자문기구, 총독부 자문기구로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시로 개최되어가 틀렸죠.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다. 틀린 거 2번이고요. 자, 10년 되니까 회사령 공포 맞고요. 그리고 광산, 어장 산림 등에서 광산령, 어업령, 그리고 임야조사령 이런 것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고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우리 여러 번 봤어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 1호 회담이죠. 카이알 포모미 할 때. 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 1943년, 이게 이제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연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기본반 때 조선 건국 동맹은 광복 1년 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944년이 되겠고요. 요게 뭘까 좀 고민했을 텐데 가만 생각해 보자고. 한국이 지금 문제죠. 지금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도 안 되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뭐죠? 빨리 무정부 상태니까 임시정부 만들고, 임시정부 만드는 내용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임시정부 만들 때 색깔에 관련 없이 사회정당단체 다 참여시키고, 마지막으로 미영중소위안 신탁 통치한다. 딱 4개잖아. 아, 이거 모3이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언제 열립니까? 1945년 광복하고 12월에 열리잖아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러니까 이것은 세 번째 들어갈 테고, 마지막 삼국 정상이 독일에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 카이알 포모미 중에 어디가 독일이야? 포츠담이 독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포츠담은 언제예요? 일본 패망 한 달 전 1945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겠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1945년 7월에 포츠담에 모였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는
카이로, 조선건국동맹, 포츠담, 모스크바 삼상회.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호기가처럼 막 그렇게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연도를 알아야 되는 좀 까다로운 문제로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호기가 최형, 그리고 좀 까다로웠던 문제는 마지막 20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합격해서 원하는 길을 가시면 되겠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또 최영 장군의 그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시험 보실 분들 이제 열심히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 모두가 승리합니다.